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 주행선과 추월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하는 추월선인데요. 현실은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한 다음에 다시 주행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추월선을 주행선처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오늘부터 2달간 이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 즉 추월선을 막고 지정차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한 주의 당부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고 반드시 다시 주행로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 이것만 잘 알고 지키시면 되는 거 간단하죠? 이번 기회에 추월선과 주행선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에겐 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우선 저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 6월 2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호주가 우리나라의 정크푸드 광고 규제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요. 올봄 꿀벌의 집단 폐사 뉴스가 쏟아지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게 꿀벌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오래된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리브랜딩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올해 전국에서 꿀벌 집단 폐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벌을 키우는 농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벌을 키우는 농가, 벌을 키우는 일을 뭐라 할까요? 요즘은 도심에서도 이걸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팩트체크인가요? 호주 의회에 어린이 대상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정의하는 정크푸드는 사탕, 과자, 음료수, 스낵, 디저트, 패스트푸드 등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 이 음식들을 빼면 먹을 게 있을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규제가 강력한데요. 법안을 발의한 호주 의원은 영국, 아일랜드, 칠레, 노르웨이, 멕시코, 태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40개국이 이미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할 계획입니다. 저는 호주가 이 목록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까? 네. 이게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크푸드 규제를 이미 하고 있나요? 네. 잠깐만요.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기분 탓인가? 일단 호주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네, 호주 공영방송 ABC 뉴스는 지난 19일 어린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정크푸드 광고 규제법 발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네. 호주 하원의 무소속 소피 스캠스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 사이에 TV, 라디오, SNS, 구독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 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네. 스캠스 의원은 호주의 심각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는 아동 비만으로 인해서 호주 의료 시스템이 지출하는 비용이 매년 약 118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약 10.3조 원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호주 어린이의 4분의 1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 따르면 호주 성인의 3분의 2 정도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서 정크푸드 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정크푸드 섭취가 결국 비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진단에 따라서 규제 법안을 내놓게 된 거죠. 네. 특히 어린이들은 광고 노출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여러 경로로 이런 정크푸드의 광고에 노출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요즘엔 뭐 유튜브 먹방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간접 광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른들도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남들 먹는 거 먹고 싶은데 예.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근데 이 호주의 새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 광고가 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스캠스 의원의 법률안대로 통과가 되면 호주에서는 뭐 가정식 이외에는 거의 광고를 할 식품이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력하게 가해지는데요. 탄산음료를 비롯한 가당음료, 그리고 사탕, 과자류, 짭짤한 스낵, 달콤한 스낵, 디저트, 아이스크림, 김과류가 일단 광고 규제에 해당이 되고요.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도 대부분 광고 제한 대상이 됩니다. 튀김류, 뭐 너겟, 스프링롤, 핫도그, 튀긴 딤섬, 뭐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맛있겠네요. 고기 튀김, 네. 튀김 옷을 입힌 뭐 닭고기, 생선, 해산물, 뭐 이런 그 고기 튀김류, 그리고 햄버거, 피자, 나초, 웨지, 해시브라운 또는 이런 품목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식사, 그리고 타코, 또띠아 요리, 케밥, 핫도그, 소세지, 프랑크푸르트, 베이컨, 살라미와 같은 가공육 이런 게 포함된 식사, 그리고 파이와 소세지로를 포함한 짭짤한 페이스트리, 밀크쉐이크, 진한 쉐이크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말고는 광고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네. 게다가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광고 규제 시간이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오후 밤 9시 반까지 이런 광고들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예. 모든 음식을 광고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뭐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광고할 수 없게 되는 뭐 이런 거죠. 예. 뭐 광고에서는 음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크푸드 광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호주 의원이 말했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스캠스 의원은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나라로 지목을 했는데요. 네. 제가 좀 관련 법령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 법에 따라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장난감 판촉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뭐 장난감 주면서 무슨 세트 하는 거 이런 알죠. 것들 예전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그러니까 정크푸드죠.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TV에서 방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캠스 의원의 말은 일부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크푸드 광고 규제 수위는 어떤가요? 네, 일단 규제 시간부터 이 호주의 법안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호주 법안은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무려 15시간 30분 동안
정크푸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게 예전 개념으로 그 어린이 시간대 있잖아요. 네네. 그 시간대를 겨냥을 한 법안이라서 그런 건데 2시간밖에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 매체도 우리나라는 TV 광고뿐이고요. 네. 근데 호주는 TV, 라디오, SNS, 구독 기반 및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뭐 사실상 모든 매체라고 그러네요.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규제 대상 식품은 호주는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조리한 식품 이외에는 사실상 모든 게 정크푸드로 규정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간식용 식품과 식사 대용 식품으로 나눠서 고열량, 저용량 식품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간식용 식품은 과자, 캔디,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류, 발효유, 아이스크림류, 어육 가공품 중 어육 소세지, 음료 중 과채 음료, 탄산음료, 유산균 음료, 혼합 음료가 속하고요. 조리식품 중엔 제과 제빵 및 아이스크림류가 속합니다. 이 간식류 가운데서 네.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뭐 이런 식으로 영양 성분을 따져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잡하네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음식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 식사 대용 식품은 용기면, 그러니까 그래서 컵라면, 뭐 사발면 이런 것들, 용기면 중 유탕면류, 국수, 즉석 섭취 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중에서는 햄버거, 피자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까 호주는 뭐 고기튀김 이런 것도 다 들어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것은 햄버거, 피자만 규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식사 대용 식품의 고열량, 저용량 식품 기준은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이 9g 미만 함유된 식품. 또 이런 식으로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네요. 설정이 돼 있습니다. 어렵고요. 예.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홈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알림 2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제품명을 검색을 하시면 이 해당 제품이 고열량 저용량 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 기호식품 알림 2 서비스. 근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게에서 파는 식품 상당수가 고열량 저용량 제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사탕에 설탕 말고 무슨 뭐 영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자는 밀가루, 설탕이 이게 대부분이고요. 이 어린이 기호식품 알림 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식품이라는 걸 모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크푸드가 아니라고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 진짜 얼마 없습니다. 그 호주도 그렇고 서구 사회가 비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우선 성인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19세 이상 우리나라 남자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46.3%입니다. 그러면 남자 어른 절반 가까이 비만이라는 뜻이죠. 여성은 26.9%, 좀 상황이 낮죠. 전체 성인을 계산해보면 37.1%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중고생은 남자 17.5%, 여자 9.1%가 비만이고요. 6세부터 18세까지 소아 청소년의 비만율은 남자 19.5%, 여자 12.7%, 전체 16.2%입니다. 호주보다 조금 상황이 낮기는 한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비만은 18.7%, 과체중이 12.7%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체중 이상인 초등생이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호주는 4분의 1이 비만이거나 과체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5%죠. 우리나라 초등생들은 31.4%가 비만이거나 과체중.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호주보다 우리가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2020년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8%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3분의 2가 과체중 이상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덜하긴 한데요.
이 초등생 3분의 1이 과체중 이상인 현실은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한 8년, 13년 이렇게 지나면 성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정크푸드 광고 규제를 추진하는 호주의 이야기와 호주가 보고 배운다는 우리의 정크푸드 광고 규제의 허와 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언제부턴가 꿀벌이 사라지면서 인류 멸명까지 운운될 정도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야생벌과 곤충의 멸종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기존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매월 한 번 다양한 환경 관련 주제를 살펴보는 늘 푸른 지구 시간인데요. 한겨레 신문 남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뉴스는 정말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꿀벌이 사라졌다. 네, 오늘 주제가 좀 흥미로운데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전 처음 알게 되는데 꿀벌이 가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축산법에 꿀벌이 가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축의 정의가 뭐냐면요.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기르는 동물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가축이 신석기혁명을 즈음해서 인간이 개를 최초로 길들인 이유 여러 가지 가축이 나타났죠. 요즘에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불과 100에서 한 200년 전만 해도 밭을 가는 소, 마차를 끄는 말 이런 것처럼 가축의 최대 용도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도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니까 가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벌이 가축이 된 거는 대략 언제쯤으로 봐야 되나요? 예,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가축이 됐는데요. 약 한 4,000년 전에서 한 7,000년 전 정도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옛날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그 야생 벌의 벌집에서 이제 꿀을 이렇게 채취해서 먹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직접 진흙으로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벌을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벌을 기르기 시작한 거죠. 벌이 벌집을 나가서 꿀을 따오면 그 꿀을 가져가게 된 거군요. 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벌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이라는 게 보통 인간이 노동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꿀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다른 가축은 코투레를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벌집만 하나 딱 만들어주고 벌통을 하나 만들어주고, 야 가서 꿀을 좀 따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꿀을 따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꿀벌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꿀벌이라고 유럽에서 살았던 야생 벌이었습니다. 벌이 한 2만 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 한 종이 한국은 물론 아프리카 심지어 북극까지 전 세계로 퍼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로 퍼진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간 동물이 바로 이 꿀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말이 나오잖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몇 년 내에 멸종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 봐요. 예,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인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여튼 꿀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꿀벌이 이제 꿀을 채취하러 꽃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꿀벌에는 이렇게 단털이 나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수술을 딱 묻혀다가 암술에다가 딱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지불식간에 꽃에 수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렇게 돼야 식물이 열매를 맺고 또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 작물에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인류가 멸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꿀벌 집단 실종 이런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과학자나 정부 다 관심을 갖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퍼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겼는데요. 우리가 조금 정확히 봐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식물을 수정하게 하는 곤충이나 동물을 화분 먹이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직 꿀벌만 화분 매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술에서 암술로 옮겨주는 그 작용을 하는 게 꿀벌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꿀벌뿐만 아니라 야생벌, 그리고 파리, 뭐 모기, 닭정벌레, 뭐 그리고 뭐 새, 심지어 박쥐까지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영어로는 폴리네이터, 즉 화분 매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화분 매개자라고도 하고요.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해 보고서를 냈는데요. 세계 115대 작물 가운데 87개 작물이 이런 화분 매개 동물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동물이 사라지면 생산량이 한 5에서 한 8% 정도 줄어들고요. 그 피해가 한 연간 2,350억 달러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네. 합니다. 국내 농작물 생산량으로도 우리 농촌진흥청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화분 매개 곤충에 의존하는 작물이 35%, 그리고 화분 매개 곤충이 필요 없는 작물이 한 65% 정도가 됩니다. 이를테면 뭐 수박이나 딸기 이런 거는 이제 꿀벌이나 이런 다른 곤충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먹는 쌀이나 보리, 감자, 배추, 무, 파 이런 거는 사실은 화분 매개 곤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화분 매개 곤충이 역할을 한다는 거지 꿀벌 하나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생물 다양성 국제기구가 2016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세계 주요 작물의 90% 이상을 꿀벌하고 야생벌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작물의 30% 정도 네. 파리가 방문한다고 봐요. 그리고 파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 네. 파리가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네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곤충들이 한 6% 정도 방문을 하고요. 물론 이제 꿀벌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꿀벌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 유엔 같은 데서도 대안을 얘기할 때 꿀벌 하나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통계를 봐도 꿀벌, 그리고 야생벌, 그리고 다양한 곤충을 포함한 이런 화분 매개자들을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꿀벌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곤충 생태계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람들이 꿀벌이 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많아가지고 예. 최근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주장이 있나요? 예, 그 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이 네. 우리가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꿀벌이 유일한 화분 매개자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꿀벌에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이지만 야생벌과 곤충의 멸종위기는 더 심각하고 생태계 전체를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는 그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서 꿀벌 보호는 야생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실렸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완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이거를 좀 크게 보면은요. 네. 사실은 꿀벌이 많아지면은 이 생태계에서 경쟁이 심해지거든요. 네. 이 꿀을 먹는 곤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정된 꿀을 가지고 꿀벌과 다른 야생 곤충들이 경쟁이 심해집니다. 특별히 그 고밀도 양봉, 그러니까 막 그 벌통을 아주 많이 쌓아놓고 하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나쳐가지고 야생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꽃피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벌통을 가지고 이동 양봉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꽃을 피면은 거기서 벌통을 가지고 꿀을 채취했다가 이제 북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꿀벌이 질병을 야생 생태계에 확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남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고밀도 양봉이 꿀벌과 야생벌의 꿀따기 경쟁을 일으켜서 야생벌의 출현율을 55% 감소시키고 꽃꿀의 수확률을 5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물론 꿀벌의 수확률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기상이변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사건이 잦아질 텐데 그 화분 매개자에 따른 다른 야생곤충이 많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꿀벌의 역할이 클 거는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연구팀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1961년에서 2017년까지 이제 생산량을 분석을 했었는데 꿀벌 벌통이 85% 늘었고 꿀 생산량도 45% 늘기는 했지만
세계 인구 증가율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꿀이 부족해질 거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나 뭐 감염병, 해충의 유행으로 이제 꿀 생산량도 급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꿀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고 식량 작물의 해본 매개를 위해서도 양봉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꿀벌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다른 그렇습니다. 생태계와의 연결망을 정말 다 고려해야 되겠네요. 예. 문제는 아직 꿀벌과 화분 매개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요. 외국은 꿀벌 집단 실종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연구가 진척됐고, 그리고 양봉 산업에 방역 시스템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실정이죠.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한 484억 원 정도 투입해서 이 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 꿀벌을 비롯해서 다른 곤충들까지 우리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늘 푸른 지구 꿀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야생벌, 심지어 나방, 충격적인 파리조차 중요하다. 새로운 이야기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남정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리브랜딩 마케팅과 장수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잘 써주셔서. 네. 리브랜드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그리고 또 환경이 많이 변화를 하잖아요. 그 변화에 맞춰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이걸 소비자에게 알리는 전반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리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하면 로고나 서체를 바꾸는 정도에 좀 그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0년이 된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브랜드명 중간에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 이런 것들을 그랬구나. 네, 소소하게 리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했었어요. 또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의 브랜드명을 숨기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없애려고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뭐 기업 제품들을 내서 신제품을 내면서 완전히 기업명을 숨기고 하는 경우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제 트렌드나 소비자 취향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업력이 오래된 장수 브랜드들이 이제 리브랜딩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브랜드의 전통을 유지는 하지만 또 최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00년 가까이 된 주류 브랜드에서 캐릭터 활용을 시작한 것도 그럼 이걸 리브랜딩 마케팅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뭐 아침부터 이렇게 주류 브랜드 얘기를 좋습니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만 네, 지금 브랜드가 더욱 다양해지긴 했는데 소주 브랜드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제이소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2019년에 저도수의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 대표 캐릭터인 두꺼비를 전면에 내세워서 브랜딩을 했어요. 사실 소주 하면 녹색이다라는 컬러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병은 녹색병이 가장 유명했는데 이것도 100년 전에 출시할 때 컬러인 연한 하늘색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근데 이 예전에는 이제 그 캐릭터가 좀 딱딱했다면 이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재탄생시켜서 인형도 만들고 병따개도 만들고요. 네, 문방구 컨셉의 팝업 스토어도 만들어서 도대체 주류업계에서 왜 이런 마케팅을 하느냐 처음에는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3년째 꾸준히 전국을 돌면서 이 문구 제품으로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좀 호기심이 가거든요. 네, 또 귀여워요 보다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캐릭터 마케팅을 활용한 이유가 기존 제품에 쉽게 질리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네, 최근에는 또 제로 열풍에 맞춰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두꺼비 캐릭터의 뱃살을 또 빼주고 세상에. 네, 슬림하게 리뉴얼해서 신제품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캐릭터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 캐릭터를 활용한 리브랜딩 사례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잠실의 놀이공원 하면 네. 또 생각나는 네, 캐릭터 그쵸. 있죠. 네, 근데 이 캐릭터 역시 리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놀이공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놀이공원이 벌써 30년이 넘어서 이 30년 동안 함께한 마스코트를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캐릭터 뭐 인형을 파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마스코트가 직장인, 놀이공원에서의 업무를 마친 직장인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네. 세상에. 놀이공원이 생긴 그 연도가 1989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1989년생인 이 캐릭터가 직장인으로서 30여 년간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힘들게 업무를 했는지, 네,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쉬는지를 알 수 있도록 팝업 스토어를 꾸며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십니까? 네, K 직장인하고 똑같죠. 뭐 맥주 마시고, 네, 그래. 누워서 TV 보고, 네, 이런 식으로 팝업 스토어를 꾸며놔서 지금 현재 그 직장인들에게 좀 공감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네네. 사실은 이제 팝업 스토어 하면 20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이 놀이공원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동년배인 30, 40대 직장인들도 방문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리브랜딩이라는 게 브랜드 정체성에다가 트렌드까지 결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또 호텔 체인에서도 식음료 트렌드에 맞춘 리브랜딩을 했다고요. 네, 사실 호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급스러움이잖아요. 호텔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인데 이제는 그 어떤 호텔에서 밀키트와 김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는 제가 먹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밀키트까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밀키트라는 것은 호텔과는 좀 이미지가 상반되잖아요. 아무래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차별점을 둔 게 미식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고급 식재료에 과감히 돈을 쓰는 소비자들을 보면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즐기던 맛을 집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밀키트에 담았다라는 차별점을 뒀습니다. 뭐 이 호텔 브랜드에서는 김치 연구소를 설립했을 정도로 네, 김치에 진심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포장 김치를 출시해서 호텔 미식을 경험하게 하면서 브랜딩을 다시 했습니다. 네. 후기들을 보면은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품질과 맛 때문에 재구매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김치 때문에 이 호텔 브랜드를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보고 싶어졌다라는 사람들까지 있는 걸 보면 뭐 기존 고객한테 이미지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새롭게 브랜딩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존에 익숙한 내부 직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사실 호텔 브랜드의 밀키트만 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은 뭐 우리 호텔에 있는 최정상급 셰프가 만드는 고급 음식을 내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그 직원들의 설득도 힘들고요. 사실 업력이 오래된 브랜드의 경우는 뭐 오랫동안 일하셨던 임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네. 수십 년간 잘해왔는데 이 이미지를 접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거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놀이공원을 대표하던 캐릭터가 갑자기 직장인 컨셉으로 활동을 한다.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네. 또 장수기업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만든 브랜드와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임직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리브랜딩 마케팅에 성공을 했을 때 더욱더 큰 시너지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하던 가업을 물려받은 젊은 2세 CEO들이 리브랜딩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대구에는 농원이 랜드마크가 된 사례도 있다고요? 네. 30여 년 동안 아버지가 그 가꾼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는 농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아들이 물려받으면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나무와 분재가 있던 농원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데 저도 이제 사진하고 영상으로만 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농원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웅장한 건축물에 네,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대표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 가꾼 나무들이 이제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냥 와서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화로운 건물과 공간을 만들어 뒀는데 이국적인 평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자리한 카페나 레스토랑, 전시 공간, 판매하는 모든 상품까지 최신 트렌드 그리고 계절에 맞는 나무와 꽃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심가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1,500명씩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요. 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컨셉이 사실은 서울이나 좀 근교에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데 이 농원 때문에 대구라는 지역에 방문하고 싶다. 대구 여행을 간다 이런 후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 리브랜딩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어낸 또 다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식음료 업계도 2대째 업을 이어받은 대표들이 새로운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했을 때 마당이 있고 또 고기와 한정식을 파는 땡땡 가든 이런 가든 형태의 식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식당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 대표가 리브랜딩을 한 방식이 독특하더라고요. 새로운 브랜드들을 많이 런칭을 했는데 가든 형태의 식당이 아니라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전문점, 오마카세 브랜드, 이탈리아 식당, 중식당 이렇게 굉장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어낸 브랜드들이고 이 만든 이유가 모든 세대가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이 브랜드의 모기업이 이 땡땡 가든이라는 거는 아예 알리지 않고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물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가든형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브랜드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세대별로 타겟팅을 한 새로운 리브랜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인지 알 거는 같은데 거기서 이런 걸 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 오늘 다양한 리브랜딩 마케팅 사례를 살펴봤는데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마케팅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꼽으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사례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기존에 있던 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그러네요. 뜬금없는 걸 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예전에 있던 100년 전의 캐릭터를 다시 살려온다던가 아니면 있던 캐릭터들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트렌드와 균형을 맞추는 사례들이 많이 성공을 했거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50년 된 락스 회사에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리브랜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세균과 바이러스 또 소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락스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결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제품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제품을 정보를 가지고 사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남기는 가벼운 질문에도 연구원들이 실험까지 하면서 답변을 남겨줘서 이 홈페이지 월 평균 방문자 수가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요? 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리브랜딩이긴 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소비자도 사실 너무 큰 변화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재밌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양봉입니다. 1951님 양봉. 어려서 친정집에 토종벌을 키웠어요. 밤이면 두꺼비들이 벌을 잡아 먹으려고 벌통 앞에 몰려들어서 제가 지키곤 했었는데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추억이 또 있으십니까? 또 1326님 정답 양봉입니다. 시험 치러 천안 가는 길 합격 기원해 주세요. 웃음 웃음 잘 듣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합격하기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눈 감고 두 손 모아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님 화이팅입니다. 3000번님 끝자리 정답 양봉이요. 벌이 사라져서 큰일이네요 하셨는데 파리와 모기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5208님 양봉 이렇게 보내셨고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내일
잊지 마세요.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